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동해시 부근에서 오늘 오전 6시 반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인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비상 대응반을 꾸려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 말 기준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23명으로 유행 기준의 4.7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도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의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동물 세포를 인공적으로 키워 만든 배양육을 가루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다짐육 형태와 달리 세포 배양액을 덜 쓰고 틀도 필요하지 않아 가격은 저렴하고 단백질 함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우주로 위성을 실어나는 로켓을 헬리콥터로 다시 수거해 재사용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방식의 소형 로켓 등 그동안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던 소형 발사체 시장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북 지역에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또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은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위층 건물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입니다. 최근 동해시 인근 해역에 잇따른 지진에 이어 규모 4.5 지진이 또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진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잇따른 지진의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가장 경미한 단계부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지진 감시 체계도 2027년까지 2배 이상 촘촘해집니다. 특히 대도시나 원전 주변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진 경보도 최대 4초 정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을 감지하는 디지털 지진계입니다. 미세한 집안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그 진동을 전압으로 바꿔 표출하는 기록계로 구성됩니다. 가상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만든 뒤 그 내용이 제대로 감지, 표출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활용 전에 미리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내 검증 같은 경우는 총 5일이 소요되고요. 현장 검증 같은 경우는 하루가 소요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 국가지진계 검증센터에서 그 장비 이상 유무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 지진계는 총 390대 정도. 2027년까지는 851대로 2배 이상 늘립니다.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전 시설은 집중 감시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지진 감시 시스템을 확충해 비상시 안정적으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에서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는 최소 2개만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현장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는 지진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여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원전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단층 지역도 집중 감시구역으로 설정돼 촘촘하게 지진 관측망을 구축합니다. 관측망이 완성될 경우 기상청이 예상하는 지진 경보 통보 시각은 8.4초에서 4.4초로 4초 줄어듭니다. 진앙 인접 지역은 피해를 막을 수 없지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지진 관측망을 통한 빠른 지진 경보와 대처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립니다. 다만 일부 방역 조치들은 유지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동네에서 외래 환자가 주로 가는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들에서는 외래 진료를 볼 때라도 써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직장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별도로 격리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개인 휴가를 써야만 쉴 수 있습니다. 전염성도 센 것 같아가지고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격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병가를 조금 주는 게 맞지 않나. 학생들은 자율 격리하고 의사 진단서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 등 전국에 9곳만 남은 천막형 임시 선별진료소는 곧 사라집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유료 검사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PCR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비용 지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백신은 올해까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독감 예방접종 고위험군 80% 이상 맞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그 정도 이상 맞으셔야 그런 이제 고위험군들의 중증화라든지 사망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방역 당국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내년부터는 코로나19의 질병 부담 등을 따져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봄은 날씨 변화도 크지만 기온도 마치 널뛰기를 하듯 심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봄은 유난히 기온 변화가 큽니다. 봄이 시작하는 3월에는 이른 고온 탓에 서울의 벚꽃이 역대 두 번째로 빨리 개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낮 기온이 28.4도까지 치솟으며 34년 만에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낮 기온이 18도까지 10도나 곤두박질하는 널뛰기 날씨를 보였습니다. 5월도 시작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요란한 비바람의 심술이 가세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1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3-4차례 정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큰 기온차로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3명으로 유행 기준의 4.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면역 세포로 할당이 되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도 비교적 맑은 가운데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 초반에는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큰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준비하고 개인위생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은 매년 이맘때 미세먼지와 함께 솜털처럼 달리는 나무꽃씨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에 쉽게 타올라서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듯 날리는 하얀 솜털 뭉치들. 길가나 화단에 수북이 쌓일 정도입니다. 봄철의 또 다른 불청객인 백양 또는 버드나무 꽃씨, 중국말로는 흔히 양쉬라고 부릅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런 백양이나 버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역효과로 작용한 셈입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에 잘 타는 성질 때문에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처치곤란한 양쉬를 매일매일 치우는 대신 불로 태워 없애려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这个杨柳絮它本身呢含有大量的油脂，遇到明火特别容易发生燃烧。 지난달 29일 허난성에 있는 한 공장의 화재 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 관리인이 구석구석에 쌓인 양쉬를 라이터로 태우고 다닌 게 화근이었습니다. 杨絮飘到电机配件上会影响产品的质量，因此何某才点燃院内的杨絮。 지난해 이맘때 정저우에 있는 자동차 수리소에서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난성에서만 양쉬로 인한 화재가 9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양쉬가 불에 얼마나 잘 붙는지 직접 시연해가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看一下烟头需要多久能够引燃我们的杨柳飞絮。 우리나라에도 이런 솜털 꽃씨를 날리는 나무가 적지 않은 데다 중국의 양쉬가 한반도까지 날아온 적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송세혁 기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설악산 권금성. 머리에 붕대를 감은 60대 남성이 119 구조대원에 엎여 산에서 내려옵니다. 봄 산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쓰러져 머리를 다친 겁니다.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이제 뒤로 이제 쓰러지시면서 이제 바위에 이제 머리를 부딪히시는 거였거든요. 같은 날 설악산 흔들바위 부근에서도 지병이 있는 30대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설악산에서 40대 등산객이 서 있던 바위가 무너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3만 4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0,000건이 넘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길 잃음이 가장 많고 실족 추락과 개인 질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행할 때 기본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행 전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착용해 주시고 우천에 대비 방수 자켓을 필히 준비하시고 만약 조난됐을 때는 등산로에 있는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거나 119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좀 더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움을 당할까봐 찾아가서 한 경우도 있었죠. 계속 있었죠. 근데 스승의 날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챙겨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운 날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갔다가 안 갔다 그러면 엄마 선생님이 자꾸 꼬집어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품목이 꽃바구니래요. 처치 곤란이 일어나요. 아버지들이 야산에서 직접 꺾어 손수 만든 회초리 몇 다발을 교장 선생님께 전달합니다. 이 회초리는 우리 학급에 늘 걸어놓고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전교생이 자진해 준비한 무대. 아이들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에 담임 선생님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오늘 전국의 각 초중고등학교는 줄다리기 등을 하며 사제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특별한 날만 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좀 아쉽고요. 학생들보다도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 속 많이 상하게 해드린 거 죄송하고요. 선생님께 더 공경심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증평군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증평군의 한우 농장 한 곳에서 수의사가 사육 중인 소를 진료하다가 구제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소 418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시의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청주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추가되면서 이번 달 국내 구제역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증평군의 농가와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청주시의 농가가 12.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큐브 위성 등 초소형 위성 수요가 늘면서 이들을 쏘아 올릴 소형 발사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번 쏘아 올린 로켓을 헬리콥터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로켓부터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소형 로켓의 세계를 이성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8일 뉴질랜드 북섬 마이아 로켓 발사장.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이 나사의 허리케인 추적 큐브 위성 2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길이 18m의 일렉트론 로켓은 3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위성 전용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전기 모터로 펌프를 돌려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에 주입해 기존 로켓처럼 가스 발생기가 따로 필요 없어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사 비용 절감을 위해 발사체를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낙하체 회수하는 재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서 헬리콥터로 로켓을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후 또 다른 헬리콥터로 낙하하는 로켓을 회수하는 모의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체 추력을 사용해서 지구에 착륙을 하는 그런 재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체 추력을 위한 그 여분의 그 산화제나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탑재체 무게를 줄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국내의 경우 지난 3월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높이 16.3m의 소형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로켓은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기간이 짧으며 추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연료는 폭발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펠컨 헤비 등 초대형 로켓을 앞세워 대형 발사체 시장을 공략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형 로켓은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로켓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온신일 같은 시설에 IT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인 스마트팜, 이제는 농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보급됐는데요. 경북 안동 사과 농장에 온실이 아닌 노지 스마트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축구장 1개 반 크기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촘촘하게 심겼습니다. 한 그루에 뻗은 가지는 2개,
사방으로 잎이 풍성한 나무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새로 심은 나무는 스마트팜 구조물을 따라 곧게 자랍니다. 사과나무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온도와 습도, 지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제센터로 보냅니다. 모인 정보는 인공지능, 즉 AI 장비가 분석해 물을 주거나 방제하는 최적의 시기를 농부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줍니다. 제 가원은 AI 시스템으로 가원을 조성되는데 그 AI 시스템으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어디든지 제 가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은 주기적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찍어 분석하고 병해충이 확인되면 드론이 약을 뿌립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덕분에 일손은 줄고 생산성은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노지 환경은 무엇보다도 실내 환경, 시설 원의 스마트팜과는 달리 외부 환경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획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AI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온실 같은 시설이 없는 노지에 스마트팜이 만들어진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는 노지 스마트팜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용을 따진 뒤 종목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확량이 더 많다든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가수에도 확대할 계획이고 이제 농사도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농사 시대다. 시설에서 노지로 영역을 넓힌 스마트팜 기술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가축이 아닌 동물 세포를 키워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짐육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배양육 제조 비용의 4분의 1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가루 형태의 배양육을 개발해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효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 결이 살아있는 마른 배양육 조각을 빻아 가루로 만듭니다. 붉은색을 띠지 않아 얼핏 보면 빵가루 같지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분말형 배양육입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배양육 제조 과정에서 세포 분화율을 높여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배양 조건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다짐육 형태의 배양육을 만들 때 쓰는 고기 모양 틀을 쓰지 않고 근섬유 상태 그대로를 동결 건조한 뒤 분말 형태로 만든 겁니다. 세포 배양액을 덜 쓰고 틀도 필요하지 않아 가격 효율은 76%나 높습니다. 개발한 세포 파우더 고기를 구우면 실제 소고기와 같은 향을 내는데 이는 세포 파우더 고기 속 분자가 소고기와 같은 향을 내기 때문입니다. 분말형 배양육의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 안심이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높은 48.1%를 보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법과 다른 조건으로 세포를 배양하여가지고 높은 분화율을 가진 세포를 배양하였고요. 높은 가격 효율성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개발한 분말형 배양육을 이용하면 인공 감미료 대신 고단백의 천연 소고기 단백질이 들어간 조미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한된 식사를 해야 하는 병원식이나 우주 음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 동해시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올해 들어 동해 부근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내륙에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지진 대응 요령을 꼼꼼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